안녕하십니까. 오늘 들어가며 계속합니다. 이 책의 이 작업의 세 번째 주제는 이 작업의 부제에 포함된 미학과 관련됩니다. 미학이라는 말은 그 의미 영역이 워낙 광범위한 거로 책의 서두에서 그 말을 사용하는 취지를 가급적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한마디로 이 책에서 미학이라 함은 작품의 깊이를 보는 힘을 함양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깊이가 너무 깊지 않아도 좋습니다. 딱 한 켜 아래면 충분합니다. 작품의 표면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리 한 켜 아래라도 어쨌든 한 켜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고자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죠. 일단 손을 들어 덮여 있는 한 켜를 치워야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능동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학이라는 말에 내포된 핵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는 천편일률성이 강해서 접하는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더구나 문화산업은 늘 고객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객들이 귀찮아할까 전전긍긍하죠. 그 결과가 수동성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작가 정신은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죠. 천편일률성이라는 상업적 고려와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작가 정신이 타협하는 곳에 한 켜 아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죠? 앞에서도 언급한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2013년 작품이며 흥행에서도 엄청 성공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시간 여행이라는 황당한 설정과 함께 연인 간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끝나죠. 일단 표면에 드러난 이 영화의 주제는 바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놓치기 쉬운 소중한 것들에 깨어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영화를 보다가 문득 감독 리처드 커티스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리처드 커티스가 카메오로 영화 속에 등장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리처드 커티스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화면의 한 켜 아래에서 말이죠. 그 장면은 주인공 남자 팀이 한번 살아본 시간을 되돌려 다시 살아보는 장면입니다. 항상 숨가쁘게 뛰어다녔던 법원의 회랑에서 전에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느낀 팀이 감격에 겨워 주위를 휘휘 둘러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 했습니다. 한 켜 아래를 본 순간에 느낌표가 뜬 겁니다. 팀의 아버지는 팀에게 시간 여행을 이용해서 한번 살아본 삶을 다시 살아보고 첫 번째 삶에서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들을 두 번째 삶에서는 한순간도 헛되이 흘리지 말고 소중하게 간수해 볼 것을 제안하죠. 영화에서는 이것을 행복의 공식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은 시간 여행의 능력이 있어서 한번 살아본 삶을 다시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팀은 아버지의 충고를 시간 여행을 이용해 실제로 실천해서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시간들을 보살필 수가 있었죠. 물론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팀의 아버지가 남겨주는 충고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격언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널리 알려진 좋은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팀처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큼은 아니겠죠.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시간 여행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돌려볼 수는 있잖아요. 내가 들었던 리처드 커티스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리처드 커티스는 나에게 자기가 대본을 쓰고 감독한 영화를 다시 한 번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로맨틱 코미디를 포함해서 통상적인 연애문들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한 번 접한 고전 명작을 평생 되풀이해서 보고 또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접한 연애물을 다시 접하면서 전에는 가볍게 스쳤던 어떤 것이 갑자기 의미가 충만한 도들새김으로 다가왔던 경험들을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세 번째 주제는 되새김질의 제안입니다. 그냥 수동적인 되새김질이 아니라 한 켜 아래를 염두에 둔 능동적인 되새김질이죠.
이 제안은 창조적 상상력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품의 한 큐 아래에서 의미를 보는 힘은 작품의 한 큐 아래에 의미를 까는 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연애물의 미학은 연애물의 한 큐 아래를 보는 힘에서 그 싹을 틔웁니다. 이제 이 책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언젠가 지금은 입적하신 법정 스님이 사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사랑의 열병을 앓는 젊은이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을 따르는 어느 보살님의 아드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젊은이의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스님은 안타까워 하셨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주위의 안타까움이 쉽게 그 젊은이의 고통을 달래주지는 못할 겁니다. 지혜로운 분들도 어려운 일을 하물며 내가 할 수는 없죠. 그런 이유로 이 책의 네 번째 주제는 나를 포함해서 사랑에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이정표 세우기입니다. 학생 시절 방학이 되면 공부 계획을 세우듯이 나는 그렇게 이정표라도 세워볼 생각입니다. 이 책의 부제인 사랑 저작거리에서 길을 묻다는 2008년 출판사 갤리온에서 펴낸 김혜남의 30살이 심리학에 묻다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만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조언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의 여러 작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추려보고 그러는 중에 혹시라도 사랑의 길을 잃게 될 때 너무 헤매지 않게끔 작은 실마리라도 붙잡아 보려는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이정표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2011년 대만 감독 구파도의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파도는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 작가였고 이 영화는 원래 그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커징통은 영화 속에서 소설을 쓰는데 사실 그가 구파도인 셈이죠. 영화 속에서 그가 쓴 소설이 곧 이 영화라는 겁니다. 커징통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 션자이를 사랑합니다. 션자이도 커징통을 사랑하니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커징통의 헛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냥 미안해 한마디면 되었을 일을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둘은 결국 헤어집니다. 영화는 션자이가 어떤 아재 같은 남자와 결혼하면서 끝나는데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커징통이 션자이 남편의 허락을 얻어 션자이에게 결혼 축하 키스를 하죠. 배경에는 절절한 음악이 흐르고 화면에는 둘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둘의 키스가 좀 너무 진해요. 대만 결혼식에도 이런 관습이 있나요? 대만에서 온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바로 그 순간 빗속에서 커징통이 션자에게 다가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스쳐갑니다. 이건 뭔가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구파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신부와 하객이 나눈다고 하기에는 너무 진한 키스는 신부와 하객의 키스가 아니라 신부와 신랑의 키스였던 겁니다. 평행우주, 그것은 평행우주였습니다. 만일 커징통이 한마디 사과만 하였더라면 신랑은 그 아재가 아니라 커징통이었을 겁니다. 구파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구파도가 자신이 실제 범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결정적인 회한의 순간을 이렇게 한 큐 아래 깔았을 때는 무언가 관객의 능동적인 작용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나는 구파도가 관객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범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파도의 마음이 이 책의 네 번째 주제와 관련된 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어떤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고 바라나요? 혹시 갑돌이와 갑순이 아니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을 바라시는지요? 아무리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 범지구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나의 바람은 아닙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범지구적 사랑이 조금
두렵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나의 바람이 이 책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이데올로기라 해도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책에서 다룰 네 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1. 상업주의에 대한 경계. 2. 장르적 상상력. 3. 해석적 상상력. 예, 한 큐 아래를 보는 힘이라 했죠. 4. 사랑의 힘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는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건드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주제들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것은 언제 들어도 설레는 말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적이라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사랑과 만나는 순간에 경이로움은 기적의 다름이 아니죠. 정말 좋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수필가 피천득은 96년 출판사 샘터에서 펴낸 수필 제목으로 그의 많은 수필들을 대표해서 인연으로 제목을 정하죠. 피천득이 쓴 인연이라는 제목의 수필에서도 스쳐 지나간 인연에 대한 어떤 쓸쓸함이 느껴지지만 우리 저마다가 경험한 설레는 감정이 서로 만남을 함께 나누는 연애 감정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이렇게 서로 확인된 연애 감정의 설렘은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할 설렘입니다. 2001년 프랑스의 장피에르 쥐네가 감독한 영화 아멜리에가 나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두 주인공 아멜리에와 니노가 영화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서로의 사랑을 갖고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사랑은 갖고 가야 할 정원입니다. 방치하면 황폐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서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이가 60을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런즉 이 책은 나를 위한 책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을 오래된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629년에 태어나 1711년에 세상을 떠난 숙종 때의 문신 약천 남고만의 시조입니다. 그는 영의정까지 지냈는데요. 당파 싸움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삶을 보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잃었느냐. 재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예, 적어도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에 관한 한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버려진 마음밭을 가꿔야 할 소를 치는 아이들임이 느껴지시는지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